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세상의 모든 보험 정보와 함께하는 아나운서 이다운입니다. 저희 프로그램에서는 보험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생기는 작은 고민부터 과도한 보험료로 걱정하시는 분들이 한 분도 계시지 않을 때까지 보험에 관한 고민과 궁금증 함께 풀어보고 있습니다. 또한 본방송은 네이버 TV와 카카오 TV, 유튜브를 통해서 시청 가능합니다. 유튜브 검색창에 NBNTV 검색하시면 실시간 방송으로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아울러 본방송은 정보 제공을 위한 방송입니다. 보험 서비스 및 상품 판매와 중개에는 관여하지 않는다는 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보험 불만 제로 시작해 볼 텐데요. 오늘은 세 분의 전문가님 나와 계십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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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험 전문가 김보화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세무사 박솔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일상생활을 지켜줄 보험 전문가 이철훈입니다. 네, 이렇게 세 분의 전문가님들과 인사 나눠봤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오늘의 칭찬보험들 확인해 볼 텐데요. 첫 번째로 이야기 나눠볼 칭찬보험은 어떤 보험인지 화면으로 먼저 확인해 보시죠. 오늘 첫 번째 칭찬보험은 암치료비 보험입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는 김보화 전문가님께서 내용 준비해 주셨는데요. 전문가님 오늘 어떤 내용일까요? 앵커님, 암이 언제 많이 가장 발견되는지 혹시 아시나요? 아무래도 아파서 병원에 가거나 건강검진 받을 때이지 않을까요? 정답은 교통사고였습니다. 교통사고가 났을 때 제일 먼저 하는 게 병원 가서 내가 어디가 아픈지, 어디가 다쳤는지, 혹은 후유증이 있는지 뇌 MRI까지 찍고 이제 촬영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때 발견하는 경우가 가장 많다고 합니다. 요즘은 건강검진도 조금 미리미리 하는 편이고요. 건강검진 장비도 좋은 화질로 세밀한 면까지 볼 수 있어서 덕분에 조기한 발견이 많은 게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앵커님 주변에 암이 걸린 분이나 혹시 걸렸던 분 계신가요? 최근에 제가 다니는 미용실 원장님께서 암에 이제 진단을 받으셨는데 그런데 치료도 굉장히 빨리 끝나고 다시 회사로 복귀도 금방 하시더라고요. 요즘에는 암이 굉장히 흔한 질병이 돼서 뭐 3명 중 1명은 암에 걸린다는 얘기도 있고 또 치료도 굉장히 쉽다는 거 보니까 그래도 관리만 잘하면 암은 이겨낼 수 있는 질병이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 네, 맞습니다. 암은 아직도 사망 원인 1위지만 요즘은 치료 예후가 굉장히 좋고요. 빠른 치료와 빠른 회복으로 금방 활동하시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앞에 표를 보시면 5년 생존율 추이인데요. 전체 그리고 옆에는 두 번째는 남자, 여자로 나눠져 있습니다. 전체 표에서 노란색은 93년부터 95년까지 생존율이 42.9%로 나와 있고요. 맨 끝에 보시면 보라색 표에 71.5% 혹시 보이시나요? 30년 만에 28.6%가 상승해서 3명 중에 2명이 5년 이상 생존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다면 암 치료가 어떤 게 있는지 크게 3가지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암 치료 방법 먼저 첫 번째 암 치료 방법부터 확인해 볼게요. 오늘 3가지 말씀해 주신다고 하셨는데요. 첫 번째 치료 방법은 어떤 건가요? 네, 첫 번째는 수술인데요. 수술은 근치적 수술이라고 해서 뿌리 근자를 사용하고 근원을 해결하는 치료라고 보시면 됩니다. 의사가 직접 수술을 하기도 하지만 요즘은 로봇 수술도 굉장히 많이 하고 있고요. 수술 부위도 2.5cm 미만으로 흉터가 거의 없고 통증도 매우 적어서 많은 분들이 선호하는 수술입니다. 근데 수술은 모든 환자가 다 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암세포가 다른 데로 도망가지 않고 전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만 가능한 치료입니다. 네, 좋습니다. 암 치료 방법 첫 번째 수술에 대해서 확인해 봤습니다. 수술 같은 경우에는 근원적으로 치료가 가능하지만 한편에 이렇게 전이되지 않은 상태에서만 가능하다는 한계점이 있다는 점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 치료 방법도 확인해 볼게요. 두 번째는 어떤 방법인가요? 네, 두 번째는 항암 약물 치료입니다. 항암 약물 치료는 수술을 할 수 없는 상태, 그리고 수술을 하기 위해서 하기도 하고요. 수술을 하고 난 뒤에도 눈에 보이지 않는 세포가 남아있을 수 있어서 진행합니다. 최초 항암제는 우리가 알고 있는 이제 머리가 빠진다거나 손톱에 손상이 가는 일반적인 화학 항암제라고 할 수 있고요. 화학 무기에서 나온 항암제인데
우리가 알고 있는 세계대전에서 사용되던 화학물질에서 발견됐어요. 사람도 죽지만 암세포도 죽는 것을 발견하고 의료에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단점은요. 정상적인 세포도 공격하기 때문에 부작용으로 머리와 손발톱이 좀 빠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부작용이 없는 항암제가 만들어지는데 이게 바로 표적 치료제 또는 표적 항암제라고 부릅니다.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특정 세포만 찾아가서 공격을 하고요. 암세포에 반응하게 만들어져서 그 효과가 이제 매우 큽니다. 여기서 또 하나가 암세포가 아주 똑똑합니다. 그래서 암세포는 원래 이렇게 생겼는데요. 암세포가 이런 모양일 때 공격을 받자 세포가 이제 모양을 변경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변형된 암세포의 내성이 생기는 문제를 발견하고 약물 치료의 마지막 꿈은 면역 항암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 몸에서 정상적인 세포가 암세포로 변형되는 건데요. 지금도 제 몸속에서 암세포로 계속 바뀌고 있는데 이 암덩어리로 발견되지 않는 이유는 면역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T림프라는 게 그 역할을 하는데요. 변형된 암세포를 면역력 세포가 공격해서 정상세포로 돌리는 거죠. 암은 어떤 사람이 걸리게 되죠? 보통 면역력이 떨어진 사람이 걸리게 됩니다. 면역력이 떨어지면 암세포로 변한 것을 이제 보지 못하게 되고요. 면역 항암제는 투약했을 때 암세포에 달라붙어서 정상적인 세포가 되도록 만드는 겁니다. 미국 전 대통령 지미 카터가 완치된 것으로 유명한 치료제입니다. 네, 암 치료 방법 두 번째는 바로 약물 치료였습니다. 첫 번째 약물 치료제였던 화학 항암제를 시작으로 해서 발전을 거듭해오고 있는데요. 현재는 면역 항암제가 개발되고 있습니다. 그럼 마지막 치료 방법에 대해서도 확인해 볼게요. 세 번째는 어떤 방법인가요? 네, 마지막은 방사선 치료입니다. 방사선을 쐬서 암세포를 지져 태우는 방식이라고 볼 수 있는데 암세포에게 얼마나 정확하게 쏘느냐가 관건입니다. 제일 처음에 사용된 거는 X선인데 우리가 이제 흔히 정형외과에 가서 뭐 뼈가 부러졌는지 상태를 확인할 때 엑스레이를 사용하게 되죠. 이게 방사선 양에 따라서 치료가 되기도 하고요. 확인하는 용도로 사용하기도 합니다. 여기서 방대한 양으로 하다 보니까 정상세포도 이제 같이 죽어서 암세포 근처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나온 게 양성자선입니다. 정상세포는 지나가는 암세포에서 터져 치료하게 되고요. 이후 양성자 치료보다 3배나 정확한 게 중입자선이거든요. 앞서 말씀드린 90초의 기적, 꿈의 기적이라고 부르는 양성자 치료입니다. 예전에는 일본이나 독일에 가서 치료를 할 수 있었는데 현재는 국내에서도 도입되면서 비용이 많이 절감되었습니다. 네, 암 치료 방법 3가지에 대해서 확인해 봤습니다. 우선 수술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고요. 약물 치료, 마지막으로 방사선 치료까지 설명해 주셨습니다. 치료법이 발전하면서 물론 장점이 굉장히 많아졌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 비용적으로 부담이 되지 않을까 걱정이 되는데요. 비용은 어느 정도인가요, 전문가님?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 치료가 좋아지고 가면 갈수록 치료비가 많이 필요한 건 사실입니다. 일반 수술보다는 당연히 로봇 수술이 조금 더 비싸고요. 약물 치료에서도 일반 약물보다는 표적 항암이나 카티 치료가 비싼 게 치료비가 많이 들겠죠. 그래서 암 환자들을 대상으로 가장 걱정되는 부분을 국립암센터에서 인식 조사를 했습니다. 네. 표를 보시면 죽음에 대한 두려움보다 치료비에 대한 걱정이 앞선 것 혹시 보이시나요? 아픈 것도 억울하고 걱정되고 죽음에 대해서 준비도 해야 되는데 가장 문제인 게 치료비 부담이라는 겁니다. 네, 치료비가 아무래도 많이 걱정이 될 것 같아요. 이게 앞선 세대의 것보다는 물론 치료 과정에서는 더 우리가 덜 힘들고 그리고 치료가 될 가능성도 높아지겠지만 비용에 대한 걱정을 안 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현재 이 면역 항암 치료와 약물 치료 부분에서 이전 세대보다는 앞선 세대가 이제 더 비싸다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이어서 또 방사선 치료나 이런 부분에서도 비용이 많이 비싸질 것 같아요. 자세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방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치료 비용이 이제 현실적으로 통계 자료가 나와 있는데요. 먼저 가장 많이 드는 비용을 이제 간암, 췌장암, 폐암이라고 나와 있는데 아까 중입자선 말씀드렸어요. 최근에 5월 28일부터 중입자가 간암, 폐암까지 이제 포함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가장 많이 비용이 드는 암이 간암으로 6천만 원대였는데
사실은 그거보다 조금 더 늘어날 것 같고요. 갑상선은 가장 적은 비용이라고 해서 1,000만 원 정도, 1,000만 원이 조금 넘습니다. 근데 이제 누구는 이제 몇백만 원이면 된다고 하고 누구는 몇 억까지 든다고 하는데 여기서 생기는 갭은 이제 산정특례 적용의 범위와 이제 자기부담 치료로 이어질 것 같습니다. 국가에서 암 환자에게 산정특례라는 제도를 환자는 5%에서 10%만 부담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제도가 있는데요. 5년 이상 된 치료자의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고요. 또한 표적 항암 치료는 폐암 말기 환자는 적용되지만 1기나 2기 초기인 경우에는 환자들이 본인 돈으로 부담해서 치료를 해야 합니다. 나에게 맞는 항암요법을 사용하다 보니 무조건 저렴한 것만 찾을 수는 없고요. 그리고 요즘은 2가지 이상의 항암제를 사용해서 치료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 또한 비용 부담이 훨씬 더 높을 거라고 봅니다. 앵커님은 혹시 암진단금 얼마나 준비해 두셨나요? 저는 암진단비 지금 5천만 원 정도를 준비해 두고 있는데 이게 사실 넉넉하게 많이 준비가 된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보험료도 지금 한 달에 15만 원, 20만 원 정도 나가고 있어서 앞으로 내가 암에 미래에 걸렸을 때 물론 이 치료 비용이 부담되긴 하겠지만 지금 당장 내는 보험금도 사실 부담스럽기는 마찬가지라서 이걸 좀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네, 맞습니다. 치료비가 많이 드는 건 알겠는데 내가 이걸 진단금으로 전부 다 준비할 수는 없고 부담스러운 게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고정 비용이 있기 때문에 주거비, 차량비, 생활비, 보험료 등 이제 좀 많이 나갈 텐데요. 그래서 앵커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암 치료비를 따로 준비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40세 여성이 암보험금 1억 원을 준비하는 경우에 진단금으로 전부 준비하기엔 보험료가 많이 부담될 텐데요. 암치료 특약으로 수술, 항암 약물, 항암 방사선 통원비까지 모두 준비하셔도 한 5만 원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꼭 암보험에 혹시 내 치료비 특약이 있는지 확인하셔서 챙겨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진단금은 아무래도 좀 보험료가 비싸기 때문에 암 치료비 특약을 준비해 보시는 거를 추천해 주셨는데요. 여기서 또 질문을 하나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전문가님. 전문가님께서는 이제 본인의 보험을 이제 암 진단금은 얼마 정도로 하고 계신지, 그리고 암 치료비 특약 중에서 내가 가입한 건 어떤 게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시청자분들께 공개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그럼요. 저는 암은 저희 집에 이제 유전력이 있었기 때문에 저는 한 2억 정도 됩니다. 이제 한도가 없을 때 가입을 했기 때문에 조금 많이 준비해 뒀고요. 암 치료 특약에 대해서는 요즘에 중입자까지 가능하기 때문에 중입자도 되어 있고 아까 말씀드린 표적 항암이라든지 카티 그리고 비갱신형으로 나머지 특약들도 준비할 수 있는 건 전부 준비해 뒀습니다. 네, 좋습니다. 김보아 전문가님께서는 아무래도 가족력 때문에 진단금도 2억으로 넉넉하게 준비하신 것 같고요. 그리고 치료비 특약들도 대부분 준비가 되어 있다고 설명해 주셨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오늘 내용 참고하셔서 많은 도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암 치료비에 대해서는 여기서 내용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다음으로 칭찬받을 보험은 어떤 보험인지 화면으로 먼저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 두 번째로 이야기 나눠볼 주제는 종합소득세입니다. 이 내용은 박솔 전문가님께서 내용 준비해 주셨는데요. 솔 세무사님, 오늘 어떤 내용인가요? 네, 안녕하세요. 솔세무사입니다. 5월 31일까지가 종합소득세 신고 기한이었습니다. 네, 세금 때문에 울고 웃는 분들이 많으시죠? 그래서 오늘은 종합소득세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네, 저도 지난달에 신고를 하고 저는 조금 납부를 했어요. 그런데 주변 친구들은 저랑 이제 소득이 비슷한 것 같은데도 환급을 받는다고 하더라고요. 네, 앵커님은 납부하셨군요. 여기 이철원 전문가님 제가 신고해드렸는데 환급 받으셨어요. 내년은 제가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내용은 첫 번째로는 5월에 세금을 준비하면 늦는다는 거고 두 번째로는 프리랜서도 충분히 절세가 가능하다라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신고하는 게 1년간의 소득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다음에 5월에 뭔가를 해보려고 하면 그때는 손을 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신고하는 해당 연도의 말월, 즉 12월까지는 뭔가를 다 끝내셔야 됩니다.
네, 맞습니다. 저도 그렇고 이제 주변 친구들이 보통 5월 돼서 신고를 하고 납부를 하는 게 좀 일반적인 것 같은데 그래도 올해 안에 준비를 끝내놔야지 내년을 준비해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갑자기 세금으로 내라고 하니까 목돈을 만들기도 저는 너무 힘들었고 또 너무 당황스러운 마음도 들더라고요. 그러면은 내년 5월을 위해서는 지금부터 좀 준비를 해서 12월까지는 끝내봐야 되겠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구간별로 어떻게 세금을 절세할 수 있는지, 어떤 준비를 해야 되는지 말씀을 좀 드릴까 합니다. 그래서 일단 세금에 대한 구조를 먼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그림 보시면 종합소득세 세금 구조입니다. 근데 종합소득 금액이라고 하면 말 그대로 종합이죠. 그래서 내가 뭐 이자 배당 받은 것도 있다. 그리고 근로자여서 근로소득도 있다. 그리고 뭐 프리랜서나 뭐 사업자가 있어서 그래서 뭐 사업소득도 있다고 하면 요거를 다 합쳐서 종합소득 금액이라고 합니다. 네. 그렇다면 내가 이제 종합소득 금액을 어떻게 줄이냐? 근로소득은 사실 연말정산으로 종결이 되고요. 그다음에 뭐 이자 배당 같은 거는 필요 경비가 없죠. 그래서 사업소득만 줄일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매출액을 줄일 수가 없으니까 경비가 많아야겠죠. 그래서 경비를 억지로 늘릴 수는 없으니까 요거 나가는 돈이라도 꼼꼼하게 챙기시는 게 방법입니다. 네, 좋습니다. 아무래도 우리가 수입 금액 자체를 줄여버릴 수는 없으니까 나가는 금액, 이 경비에 대해서 꼼꼼하게 확인을 해보고 그리고 이 경비를 좀 줄이는 게 경비를 늘려서 그 소득 금액을 줄이는 게 방법일 것 같은데요. 그러면 이 방법에 대해서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경비를 좀 꼼꼼하게 확인해 볼 수 있을까요? 네, 제가 몇 가지를 정리를 해봤는데요. 일단 첫 번째로 4대 보험이 아까우셔서 급여 신고를 안 하시는 사업주분들이 좀 있으십니다. 그래서 사업자의 가장 큰 경비는 인건비죠. 이 통장 이체 내역만으로 가끔 뭐 안 되겠냐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근데 이거는 뭐 근로자의 소득 신고가 되지 않은 상태라서 세금이 부과가 안 됐기 때문에 저희 경비로도 인정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꼭 제때제때 신고하시는 게 맞고 가산세 부담도 있으시니 꼭 급여를 지급하실 때 신고하는 게 맞습니다. 두 번째는 세법상 인정되는 적격 증빙을 활용하는 겁니다. 적격 증빙에는 현금 영수증 그리고 신용카드, 전자세금 계산서가 있습니다. 요거 외에 그냥 뭐 이체 내역으로 뭔가를 하시려고 하면 가산세 뭐 부담도 있으시니까 꼭 이 세 가지를 활용하시는 게 맞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경조사비를 챙기는 겁니다. 경조사비는 최대 20만 원까지가 인정이 됩니다. 그래서 모바일 청첩장이나 부고 문자가 많이 오시잖아요. 이런 거 카피하셔서 꼭 보관을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네 번째로는 대출금 이자 등 이런 거가 비용 처리가 가능해요. 근데 제출 있으셔도 뭐 귀찮으시거나 뭐 은행에 뭐 연락 안 하시고 처리를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은행 가시면 원리금 상환 내역 다 받으실 수 있어요. 네, 그래서 꼭 받아서 비용 처리를 하시고 종종 주택자금에 대한 대출도 비용 처리 가능하냐고 물어보시는데 그건 안 됩니다. 사업과 관련된 대출 이자만 비용 처리가 됩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사업자 등록을 하라는 건데요. 제가 드리고 싶은 게 프리랜서 분들도 가끔 뭐 억대 수입이 있으신 분들이 있어요. 근데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으시면 현금 영수증, 세금 계산서 발행이 안 되죠. 그래서 요거를 좀 놓치는 경우가 많으시더라고요. 뭐 물론 개인 이름으로 하실 수는 있지만 집계가 좀 어렵기도 하고 하니까 요것도 저는 추천을 드려요. 그래서 사업자 등록을 하셔서 경비 누락 없이 꼭 챙기시길 바랍니다. 네, 좋습니다. 그럼 우리가 절세를 하는 첫 번째 방법에 대해서 확인해 봤습니다. 우선 이 비용 면인데요. 경비를 꼼꼼하게 체크하고 모아두는 것이 우선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거를 위해서는 프리랜서도 사업자 등록을 하면은 도움이 된다고 오늘 조언 주셨어요. 그러면은 다음으로 또 절세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 다음 방법은 어떤 게 있을까요? 네, 그 다음은 바로 소득공제입니다. 소득 금액이 이제 확정이 되어 있으면 저희가 또 공제받는 혜택이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인적 공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거는 납세자의 인적 사항을 고려해서 일정 금액을 좀 감해 준다는 건데요. 본인 포함해서 부양가족 한 명당 150만 원씩 공제가 되고요. 예를 들어서 어머니, 아버지가 무소득이시고 뭐 60세 이상이면 한 명당 150만 원씩 공제가 됩니다. 뭐 자녀가 있어요. 만 20세 이하시고 그렇게 해도 150만 원씩 공제가 되죠. 그래서 엄마, 아빠, 자녀, 본인 합치면 600만 원입니다. 근데 내가 배우자가 있어요.
근데 이 공제를 중복으로 넣을 수는 없죠. 그러면 누구한테 넣는 게 유리할까요? 글쎄요. 누구한테 넣는 게 유리할지에 대해서 제가 사실 자세하게 생각은 안 해봤는데요. 그런데 요즘 SNS 같은데 안 그래도 5월 달에 계속 올라오더라고요. 좀 소득이 높은 사람한테 몰아주는 게 좋다고 하던데 이 말이 맞나요? 네, 맞습니다. 인적 공제는 소득이 높은 분께 몰아주는 게 유리합니다. 네, 네. 그거에 대해서는 얘기는 많이 들어봤는데요. 왜 그런지에 대해서 사실 잘 모르겠어요. 제가 이제 세율 구간표를 한번 준비해 봤는데요. 세율 구간표를 한번 보실게요. 그러면 지금 1억이신 분은 세율 구간이 35%세요. 근데 만약에 반이다, 5천만 원이시면 24%죠. 그 5천만 원에서 뭐 150만 원 공제되는 건 24%로 공제가 되는 거고 1억이신 분은 35%로 줄여지는 거니까 훨씬 유리합니다. 그래서 높은 사람한테 이제 인적 공제는 몰아주는 게 맞고요. 네, 그 다음으로는 대표적으로 노란 우산 공제가 있는데요. 이거는 나라에서 뭐 파는 거고 복리도 되는 거라서 되게 괜찮은 제도입니다. 제도 취지는 목돈 마련이고요. 뭐 근로소득자 경우에는 퇴직금이 있지만 저희 같은 프리랜서나 사업주분들은 퇴직금이 없죠. 그래서 요거는 뭐 취지가 목돈 마련이기도 하고 그래서 퇴직금 명목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게 또 괜찮은 게 노란 우산 공제를 하면 또 소득 공제가 돼요. 그래서 표에 보시는 것과 같이 소득 금액은 소득 금액에 따라서 최대 공제가 좀 다르긴 한데요. 절세 효과는 적게는 33만 원부터 그리고 많게는 115만 원까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는 넣지 마시고 달에 한 2, 30만 원 정도면 괜찮으실 것 같아요. 이게 수령하실 때 뭐 폐업이나 건강상 뭐 그런 이유로 수령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부담 안 가는 선에서 납부를 하시고 공제 받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인적공제에 대한 팁 남겨주셨어요. 소득이 높은 사람에게 인적공제를 몰아주는 게 좋다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세율 구간 때문이라고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 다음으로 노란우산 공제도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부담이 안 가는 선에서 활용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또 추가적으로 우리가 절세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하던데요. 어떤 방법일까요? 네, 이제 마지막으로는 세액이 이제 산정이 됐으면 세액도 줄여야겠죠. 바로 세액 공제입니다. 이거는 꼭 챙겨가셔야 되는 혜택인데요. 처음 말씀드릴 두 가지는 사업자가 없으셔도 가능합니다. 바로 첫 번째는 기장 세액 공제인데요. 저는 이 공제 혜택 때문에 세무 대리인을 고용하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이철훈 전문가님, 이번에 제가 신고해 드렸잖아요. 그렇죠. 네, 저 있을 때랑 없을 때 얼마 정도 차이가 나셨어요? 정확히 말씀드리면 작년에 제가 70만 원 정도 돌려받았고요. 이번 연도에 165만 원 정도 돌려받았어요. 95만 원 정도 맞나요? 더 받은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이처럼 이렇게 수수료는 사실 얼마 안 되는데 돌려받고 절세하는 혜택이 더 큽니다. 그래서 그냥 세무 대리인을 고용하셔서 뭐 하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요 기장세액공제를 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간편장부 대상자가 있어요. 근데 간편장부 대상자는 국세청에서도 복잡한 세무 신고를 기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세무 대리인을 고용을 해서 복식부기로 신고를 했다면 애썼다고 칭찬을 해주겠죠. 그래서 최대 100만 원까지 20% 세액을 감면해 주는 혜택입니다. 그래서 세금이 500만 원이 나오면 20%면 100만 원이죠. 굉장히 큰 혜택이니까 혼자 하시면서 괜히 머리 아프고 세금 많이 내시지 마시고 차라리 세무대리인을 고용하셔서 혜택을 챙기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첫 번째 이 기장세액 공제에 대해서 확인을 해봤습니다. 기장공색 세액을 통해서 세액 공제를 받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고요. 또 추가적으로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해 주실 텐데요. 어떤 방법일까요? 네, 추가로는 제가 프리랜서 분들한테는 꼭 하는 말씀이 있어요. 드리는 말씀이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세무사 고용해라 그리고 연금을 활용해라는 말입니다. IRP에 납입하시는 분들 세액 공제가 됩니다. 그래서 저축도 할 겸 세금도 줄이자라는 이제 말씀 많이 드리는데요. 연금저축 계좌랑 같이 활용해서 세액 공제 받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월에 몇십만 원이라도 넣으시는 게 좋습니다. 이게 12에서 15% 정도 세금 공제가 돼요. 그래서 내가 매달 50만 원만 넣어도 연회 최소 79만 2천 원이 돌려받는 거죠.
그래서 50만 원까지 아니더라도 2, 30만 원 정도는 갖고 가시는 게 혜택 측면에서 좋습니다. 그리고 연금저축이나 IRP는 근로자나 사업자 모두 가능해서 연말정산을 위해서라도 꼭 갖고 계시는 게 좋아요. 12월 31일까지만 납입하시면 돼서 벌써 6월이죠. 그래서 없다고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좀 얼마 정도 나올 거 생각하셔서 말월쯤에 납부를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러면 올해 안에만 이 IRP 계좌를 통해서 세액공제를 받으시는 방법에 대해 설명해 주셨어요. 기장세액공제와 함께 IRP 추가적으로 알고 계시면 많은 도움 되겠습니다. 그럼 두 번째 방법도 확인해 볼게요. 두 번째로 또 우리가 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방법 어떤 게 있을까요? 네, 두 번째로는 아까 인건비 때문에 뭐 4대 보험 납부하시기 좀 힘들어서 신고를 안 하신다고 하셨던 사업주분들이 많습니다. 근데 이분들 다시 주목하셔야 되겠는데요. 고용에 대한 세액공제를 알려드릴까 합니다. 지금은 통합세액공제라고 24년도부터 개정이 되었는데요. 혜택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직원 수 증가에 따라서 비용을 공제하고 절감할 수 있는 겁니다. 굉장히 큰 혜택인 게 계속해서 이제 사업이 성장하고 고용이 증가하면 최대 3년까지 추가 공제가 또 들어갑니다. 표를 보시면 수도권, 수도권 외로 구분되어 있고 중소, 중견, 대기업 이런 기준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수도권에 있는 중소기업 한번 볼까요? 근데 청년을 한 명 고용을 한다고 하면은 1,450만 원씩 공제가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세금이 1,000만 원 언더로 나왔다 하면은 그 해에는 납부하실 금액이 없어지겠죠. 그래서 인건비에 관련해서는 부담도 많이 가지시는 분들이 많으시니까 이런 혜택이나 보조금들도 챙겨가시면서 신고하시고 절세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두 번째 세액공제를 받는 방법이었습니다. 고용에 대해서 세액공제가 된다는 점 확인해 주셨는데요. 이 고용이 계속 증가하면 최대 3년까지 추가 공제가 된다고 하니까 확인하시고 많은 도움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두 번째 세액공제 방법까지 확인을 해봤는데요. 또 세 번째 방법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럼 세 번째는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네, 세 번째는 창업에 관한 세액 감면인데요. 제가 이걸로는 지금 저희 고객님들, 대표님들 소득세 100% 감면 5년간 해드리는 분들 많습니다. 세금 걱정이 없으면 매출액이 증가를 해도 걱정 없이 사업을 하실 수 있죠. 이런 혜택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은 맘 놓고 사업에만 집중하고 계십니다. 아까 프리랜서 분들 제가 웬만해서는 소득이 높으시면 사업자 등록하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요거 같이 고려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때 사업자 등록하시면서 창업세액 감면 함께 생각을 해보셔서 나이 요건이 있어요. 나이 요건이 청년에 들어가냐 이런 것도 한번 확인해 보시고 수도권 외에서 하시면 청년이시면 100% 감면이 또 됩니다. 근데 수도권이라고 해도 송도나 이런 지역 좀 제외되는 구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에서 사업장을 갖고 등록하셔서 하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50%에서 100% 감면이 되거든요. 이게 굉장히 큰 혜택이에요. 그래서 사업을 처음 시작하시거나 등록을 하실 때 놓치시면 좀 안 되겠죠? 네, 좋습니다. 아무래도 프리랜서 분들은 이 감면을 받는 게 굉장히 중요하실 것 같은데요. 아까 처음에 경비할 때 꼼꼼히 처리할 수 있으니까 사업자 등록을 하는 걸 추천해 주셨고요. 또 사업자 등록을 고려하는 두 번째 이유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셨습니다. 창업에 대한 세액 공제가 있으니까 사업자 등록을 하는 게 아무래도 세금 측면에서 좋겠다는 조언 오늘 주셨는데요. 그러면 제가 또 오늘 하나 궁금한 점이 있어서 전문가님께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인적공제 부분에서 이제 60세 이상이시고 이제 소득이 없다면은 인적공제가 된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부모님 중에서 한 분은 소득이 있으시고 한 분은 소득이 없으실 경우에 이 경우에는 인적공제를 어떻게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근데 어차피 그 공제는 인당으로 계산이 돼요. 그래서 나이 요건도 아버지는 맞고 어머니는 안 맞으시면 아버지만 등재하시면 되는 거고 소득도 한 분만 있으시다고 하면 그분만 제외하시고 등재하시면 되겠습니다. 아, 네. 부모님도 이제 각각 개인으로 한 분씩 보시면 되겠고 이 두 가지 조건에 모두 만족하는 경우에만 공제를 받을 수 있다고 오늘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오늘 세액이 커도 줄일 수 있는 방법 3단계로 차근차근 설명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경비 처리부터 소득 공제에 이어서 그리고 마지막 세액 공제까지 3단계로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아무래도 내용도 많고 또 직접 하기에는 어려운 부분이 많아서 아무래도 전문가님들께 맡기고 좀 도움을
받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3단계로 차근차근 설명해 주셨는데요. 그래도 처음 들으시는 분들께는 조금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오늘 내용 정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어려운 거는 제가 다시 말씀드릴 수 있으니까 혼자 괜히 하셔서 뭐 잘못 신고돼서 가산세 붙어서 오시는 분들 많으세요. 그거는 하시면 안 되고요. 그다음에 경비 처리 꼼꼼하게 받으시려면 일단은 부지런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현금 영수증이나 뭐 신용카드, 세금 계산서 다 챙겨주시고 그다음에 소득공제, 노란우산이나 이런 거 활용해 보시고 세액공제는 뭐 직원을 고용하시든지 아니면 연금 계좌를 사용해서 꼭 받으실 수 있는 혜택은 놓치지 않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정리를 해드리자면 안 내도 될 세금은 안 내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리고 절세 방법이 지금보다도 굉장히 많아요. 또 찾아보면. 그리고 이거는 미리미리 준비해야 된다는 점 알려드리고 싶고요. 오늘도 유익한 정보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좋습니다. 박소율 세무사님과 함께 이 종합소득세 감세를 하는 방법에 대해서 확인을 해봤습니다. 단계별로 나에게 맞는 방법을 찾아서 세금을 줄여보시는 게 오늘 많은 도움이 되실 것 같고요. 그럼 두 번째 칭찬보험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고 세 번째로 이야기 나눠볼 보험에 대해서 화면으로 먼저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이야기 나눠볼 보험은 연금보험입니다. 아무래도 고령사회가 심화되면서 이 연금에 대한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오늘 연금보험에 대해서는 이철훈 전문가님께서 내용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전문가님, 연금보험 어떤 내용일까요?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일상생활을 지켜줄 보험 전문가 이철훈입니다. 오늘 제 주제는 연금인데요. 연금은 곧 노후 준비라고 봐도 무방하겠죠. 앵커님, 노후 준비 잘 하셨나요? 사실 저는 중요성 자체는 굉장히 많이 인식을 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당장 차도 사야 되고 집도 사야 되고 저는 결혼도 해야 되고 나갈 돈이 일단 많으니까 이 노후에 대해서 중요성은 인식하면서도 아직 준비는 잘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오늘 설명을 잘 들어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사실 저희 세대 뭐 20대, 30대, 40대도 마찬가지고 돈 나갈 때가 많습니다. 그래도 한번 고려해봐야 할 것은 이제 연금에는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기초연금부터 뭐 군인, 공무원, 사학, 그리고 뭐 퇴직연금, 개인연금까지 우리는 모두 이걸 그냥 연금이라고 부르기로 했습니다. 특정 직업에 대해 보장하는 연금은 제외하고 큰 틀인 국민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 이 세 가지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 가지는 3층 연금 체계라고 하여서 1층은 정부가 강제 적용하는 공적 연금이고요. 우리는 그냥 국민연금이라고 볼게요. 2층은 민간이 운용하지만 이 또한 강제 적용인 퇴직연금이고요. 3층은 민간이 운용하는 선택적 개인연금입니다. 1, 2, 3층 순서대로 같이 볼게요. 앵커님, 국민연금 잘 알고 계실 텐데 이번에 개혁안 논의한 거 혹시 보셨나요? 네, 국민연금이 저는 좀 고갈될까 봐 걱정하고 있는 사람 중 한 명인데요. 아무래도 기초연금이라고 불리는 국민연금이기 때문에 저처럼 좀 여기에 촉각을 곤두세우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이 개혁안이 계속해서 이슈가 되고 있고 또 통과가 된다 안 된다 이런 말들이 하도 많으니까 더 걱정이 되고 더 불안한 마음이 들어서 이걸 좀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고민을 좀 하고 있었어요. 사실 개혁안을 저희가 의논해봐야 네. 저희는 힘이 없으니까 바뀌는 대로 따라가겠지만 사실 개혁이라고 보기에는 저는 그냥 연장이 아니었나, 연장안이 아니었나라고 생각이 개인적으로 들고요. 사실 3층 연금 체계 중에 1층은 정부가 강제 적용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우리는 아까 국민연금이라고 부르기로 했잖아요. 사실 국가의 취지는 노후에 안정적인 생활을 하게 만드는 거였습니다. 하지만 출산율이 22년에는 0.7명, 24년 현재는 심지어 서울에서는 0.5명까지 내려갔어요. 저출산으로 인해서 보험료 납부는 적어지고요. 높은 기대 수명으로 노령 인구가 늘면서 국민연금은 30년이나 40년 뒤에 고갈을 앞두게 되었습니다. 그럼 앵커님, 정부에만 의지해서 저희가 국민연금을 믿고 납부하기에는 노후 보장이 좀 불확실한 거 아닐까요?
맞아요. 안 그래도 요즘 고갈된다, 뭐 30년 남았다 이런 얘기가 많이 드니까 저도 좀 걱정이 되기도 하고 그리고 사실 국민연금을 납부를 하고 있는 와중인데 납부를 하면서도 이게 과연 돌려받을 수 있을까 하는 걱정이 우선 저는 가장 많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점을 보완할 수 있는 방법들을 계속해서 찾게 되는데요.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네, 맞습니다. 공적연금에만 의지하는 취약성을 해소하기 위해서 아까 말씀드린 3층 연금 체계가 도입된 거고요. 그 다음 2층에는 퇴직연금이 있습니다. 앵커님, 퇴직연금 혹시 들어보셨나요? 네, 퇴직연금 많이 들어봤죠. 이제 회사에서 일 오래 하게 되면은 퇴직할 때 받게 되는 금액이 퇴직연금이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국민연금은 이제 국민 모두가 의무 가입이지만 퇴직연금은 쉽게 설명하면 회사에 다니는 근로자는 자동 가입이 되고 프리랜서나 자영업자도 선택적으로 가입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퇴직연금이 생긴 이유는 과거에는 퇴직금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서라고 하는데요. 크게 두 가지 문제였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회사가 망해버리면 퇴직금을 못 받는 경우도 있었고요. 두 번째는 퇴직금을 일시불로만 받았었는데 그걸 전문가가 아닌 개인이 투자나 큰 돈을 운용하기에 리스크가 좀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렇게 실패한 경우엔 큰 돈을 날리기도 일쑤였고요. 그래서 퇴직금에 대한 자산 관리는 전문가한테 따로 맡기게 되고 일시불뿐만 아니라 연금 지급 방식도 새로 생겼고요. 앵커님 퇴직연금 가입 그럼 하셨나요? 저는 아직 가입은 안 했는데요. 그런데 계속 가입을 해야겠다고 생각하고 있기도 했고, 그리고 오늘 전문가님께서 이 기초연금이 좀 흔들리고 있다고 설명을 해주시니까 오늘 꼭 가입을 해야 될 것 같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은 이 퇴직연금도 종류가 여러 개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네. 이 종류도 한번 오늘 확인을 해봐야 할 것 같은데요. 어떤 종류가 있나요? 네, 맞습니다. 퇴직연금은 크게 세 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이 세 가지 중에 회사에서 관여하는 건 두 가지입니다. 확정 급여형, DB형이라고 부를게요. 과 확정 기여형, DC형이 있습니다. DB는 퇴직할 때 1년에 30일치씩 평균을 곱해서 주고요. 예를 들어 1년을 근무했다, 1,200만 원을 받았다. 30일치니까 그냥 한 달치 급여 100만 원을 인정해 준다고 보시면 됩니다. 1년에 100만 원, 2년 일했으면 200만 원 이런 식으로요. DC는 그 돈을 본인이 직접 운용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더 투자하고 싶으면 추가 납입을 할 수도 있고요. 마지막 하나는 개인형 IRP인데요. 프리랜서랑 자영업자는 그동안 퇴직연금을 가입하지 못했습니다. 근로소득자뿐만 아니라 개인 사업자들도 이제는 가입이 가능하게 됐지요. 마지막 3층은 개인연금입니다. 앵커님 아까 퇴직연금 잘 준비하고 계신다고 하셨는데 이제 준비하고 싶다고 하셨는데 개인연금 혹시 따로 준비하고 계신 거 있나요? 개인연금도 제가 가입을 해야겠다고 정말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런데 아직 가입은 못했고요. 이 사실 개인연금보다 이 퇴직연금을 먼저 준비해야겠다는 생각이 먼저 들었어요. 퇴직연금 종류 잠깐만 제가 말씀을 드리자면 DB형, DC형, 그리고 개인형 IRP가 있다고 설명을 해주셨고 저 같은 프리랜서 같은 경우에는 개인형 IRP로 이제 가입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 개인연금에 대해서도 확인을 해보면 이 퇴직연금처럼 종류가 좀 여러 개 있더라고요. 제가 정말 가입하려고 찾아봤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 종류에 대해서도 오늘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퇴직연금도 종류가 있었고 개인연금도 종류가 있습니다.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세제 적격연금과 세제 비적격연금이 있습니다. 말이 조금 어렵죠. 세금 절제할 제, 그냥 말 그대로 세금 혜택입니다. 그럼 비적격은 뭐냐? 그냥 세금을 아예 안 낸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세제 적격연금은 다른 말로 연금저축인데요. 계속 연금저축이라고 얘기를 해볼게요. 세제 비적격연금은 연금보험이라고 지칭하겠습니다. 처음부터 둘 다 준비하면 좋은데 여건이 안 되면 하나씩 준비하는 것도 좋겠죠. 같이 비교를 해볼게요. 여기 보시면 운용 주체나 추천 대상이 이런 항목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가장 중요한 세제 혜택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해볼게요. 연금저축은 세액공제가 됩니다. 연말정산 시에 또는 종합소득세를 정산할 때 연소득의 일정 기준치를 안 넘으면 최대 600만 원 한도 내에서 16.5%를 돌려주고요. 한도치를 넘으면 13.2%를 돌려주죠. 아까 세무사님께서 보여드린 표랑 똑같은 거예요. 소득 기준을 넘는 분들은 13.2% 받는다고 말씀드렸는데 그건 이제 뭐 개인 사업자분들 중에서 많이 버시는 분들 뭐 이런 거에 해당이 되겠죠. 이는 퇴직연금 중 하나인 IRP도 최대 300만 원 납입 한도 내에서도 똑같이 지원합니다. 그래서 아까 그 세무사님께서 보여주신 표에 연금저축이랑 IRP가 같이 보여드린 거예요. 즉 연금저축 600만 원이랑 IRP 300만 원을 가입하면 최대 148만 5천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돌려받을 수 있죠. 돈을 내는 동안 환급을 해준 대신에 나중에 연금 받을 때 연금소득세라는 걸 내게 됩니다. 그때는 3.3%부터 5.5% 내게 돼요. 비적격인 연금보험은 5년 납입을 하고요. 10년을 유지하면 비과세입니다. 당연히 한도가 있겠죠. 최대 1년에 1,800만 원. 그렇게 한 달로 치면 150만 원이에요. 그러면은 최대 150만 원 내고 5년 유지하고 5년 내고 10년 유지하면 비과세로 연금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일시납일 때는 1억입니다. 16.5%를 환급받을 것이냐 아니면 비과세 혜택을 받을 것이냐 아니면 두 가지 모두 다 받을 것이냐는 본인의 상황과 목적에 맞게 준비하시면 됩니다. 앵커님이 만약 회사원이라고 생각하시고 연금저축만 할 건지 아니면 비적격, 비과세 연금만 할 건지 아니면 둘 다 할 건지 어떤 게 가장 좋다고 생각하세요? 네, 이 두 가지가 사실 용어가 조금 어려워서 제가 계속 꼼꼼하게 들었거든요. 이 세제 적격 연금은 연금 저축이라고 보통 말씀을 하시고 그리고 세계 비적격 연금은 연금 보험이다 이렇게 설명을 해주시면서 이 두 가지 보험에 대해서 이제 구분을 해서 장단점을 말씀해 주셨는데요. 아무래도 세제 혜택이 좀 다르다 보니까 고민을 하셔서 가입을 해보셔야 될 것 같고 저는 그래서 이제 설명을 들으면서 좀 고민을 해봤는데요. 저는 노후에 좀 편하게 살고 싶다는 욕심이 있어서 두 가지 다 가입하고 싶은데 부담이 될까 봐 좀 걱정이 돼요. 저는 두 가지 다 가입하고 싶습니다. 3번 두 가지 다. 네. 네, 저도 3번 두 가지 다입니다. 그런데 현실은 쉽지 않습니다. 한 달에 150만 원 비과세 연금을 내면서 연금저축 600만 원 한도였죠. 그럼 한 달에 50이에요. 그럼 한 달에 200만 원을 내면서 IRP까지 추가로 가입하게 된다면 연금만 200만 원 넘게 납부하게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가 근로소득이나 뭐 사업소득이나 이런 걸 다 따졌을 때 그냥 소득이 거기에 맞게 준비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욕심내시면 나중에 더 힘들어질 수도 있습니다. 은퇴 시기는 빨라지고 있고 1인 가구 소득도 줄고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노후 준비를 못한 이유 중 하나는 그중에 가장 큰 이유는 경제의 불확실성과 물가 상승 그리고 금리 인상 요인이 너무나 많습니다. 1인 가구 빈곤율은 제가 표에 보여드렸는데 47.8%라고 합니다. 거의 절반에 육박하고 있죠. 지금 현재 청년들도 노후에 빈곤해질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지금 경제 상황도 어떻게 될지 미래를 아무도 예측하지 못하고요. 경기 침체, 인플레이션, 금융위기, 에너지 위기 등등 그리고 1997년 외환위기, 2008년 리먼 브라더스 사태, 2022년 코로나, 그리고 전쟁, 우리는 이걸 다 예측하지 못했습니다. 소득이 있는 우리는 꼭 대비를 하긴 해야 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얼마나 준비해야 되는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아봐야겠죠. 앵커님, 은퇴 만약에 한다고 하면 생활비가 얼마나 필요할 것 같으세요? 제가 그래서 이걸 고민을 하면서 내가 한 달에 얼마씩 저축을 해야 되나 확인을 해봤는데요. 그래도 고정비는 지금이랑 일단 비슷하다고 치고 그리고 이제 노후에는
내가 취미생활도 해야 되고 그리고 대중교통 타기가 좀 어려울 수 있으니까 택시도 타야 되고 그리고 어디 여기저기 아프기 시작하면 약값도 들고 병원비도 들고 하니까 일단 최소 200만 원에서 300만 원 정도? 이 정도는 기본으로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을 했어요. 네, 돈이 너무 많이 듭니다. 그렇죠? 들어갈 때가 많고요. 은퇴 후 필요한 최소 생활비는 조사에 따르면 251만 원 정도라고 합니다. 여가 생활까지 고려한다면 370만 원이 필요하다고 하고요. 사실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에요. 은퇴 시기가 앞당겨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은퇴를 65세쯤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실질 퇴직은 그보다 10년 빠른 55세입니다. 그게 지금 현실이에요. 제가 30세라고 가정을 하면 55세까지 25년밖에 남지 않았어요. 그 25년 일한 거 가지고 또는 제가 10년 더 일했으면 35년 일한 거 가지고 제 앞으로 얼마나 더 생활해야 할까요? 얼마나 더 살까요? 그걸 생각해 봐야겠죠. 그럼 지금 평균 수명 혹은 기대 수명이라고 하는데 우리나라 수명이 몇 세라고 생각하세요? 지금? 일단 평균으로 따져보면은 요즘 100세 시대라고 많이 하니까 그래도 평균이 100세는 아닐 것 같고요. 한 90세 정도이지 않을까 싶어요. 네. 조금 많이 후하게 주시긴 하셨는데 네. 지금 통계상에선 82.7세라고 합니다. 음. 여담이지만 제 현재 외할머니 105세입니다. 아직 건장하시고요. 저도 비슷하게 장수를 하겠죠. 아까 김보아 전문가님은 이제 암 이력이 있다고 하셨는데 가족력이 저는 가족력이 없습니다. 그래도 암보험 준비하긴 했어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저로 예를 들면 20살 때부터 저는 일을 했어요. 55세까지 그러면 35년을 일한 소득으로 55세부터 105세까지 50년을 더 살아가야 됩니다. 은퇴 후에요. 현재 은퇴 시기는 이렇게 앞당겨졌고 의료기술의 발달로 노후도 더 길어졌어요. 그리고 국민연금의 안정성도 흔들리고 있고요. 퇴직연금이랑 개인연금을 준비 안 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세제 혜택도 주는데. 헌데 너무 많이 준비하는 것도 아까 제가 위험하다고 말씀드렸어요. 앵커님, 그 연금을 준비하는 게 왜 위기일까요? 적격과 비적격은 알겠는데 초과해서 가입해도 혜택만 못 받을 뿐이지 사실 저축은 되고 있는 거잖아요. 혹시 이유 알고 계실까요? 글쎄요. 저는 사실 200살까지 살고 싶어서 이 연금을 꼼꼼하게 준비해야겠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 추가적으로 이제 준비를 하는 게 위기라는 말씀이 잘 이해가 되진 않아요. 제가 이제 정답을 말씀드리자면 바로 세금입니다. 옆에 세무사님 계셔가지고 제가 이제 번데기 앞에서 주름 잡는다라고 보이실 수도 있는데 아까 연금 저축에 대해서 연금을 받게 되면 연금 소득세를 낸다고 했죠. 3.3%부터 5.5%. 그런데 이 연금 소득세는 연 1,200까지만 내고요. 1,200을 초과하면 6에서 42%를 내는 종합소득세 대상이 됩니다. 조금 어려울 수도 있는데 무슨 말이냐? 3.3에서 5.5%가 아니고 세율이 갑자기 40%대까지 훅 오를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다른 소득이랑 같이 겹쳐서 그냥 나의 소득으로 모든 걸 본다는 거죠. 하지만 올해부터 사적 연금 소득 분리과세가 1,200에서 1,500으로 올라간다고 하니 1,500으로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좋습니다. 오늘 이 연금 보험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가고 있는데요. 오늘 굉장히 많은 내용을 설명해 주시고 계세요. 요 세액에 대해서도 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측면, 그리고 연금 3단계로 구조가 되어 있는데 개인적으로도 준비를 하는 게 좋겠다고도 말씀을 해주셨고요. 그러면 오늘 마지막으로 오늘 내용에 대해서 시청자분들께 마지막으로 해주고 싶으신 말씀 있으실까요? 네, 그냥 정리 한번 해드릴게요. 정리를 하자면 5가지 생각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 국민연금만으로는 노후 보장이 확실히 힘들고요. 두 번째, 퇴직연금을 준비할 수 있다면 선택적으로 하실 수도 있으니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세 번째, 개인연금은 비적격과 적격이 있는데 나의 상황과 소득에 맞게 준비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번째, 은퇴 시기 빨라지고 있고 소득도 낮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금은 지금부터 준비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5번째, 세금도 생각하셔야 됩니다. 연금 받을 때 1,500 넘지 않게 잘 준비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도 다양한 보험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보험불만 제로는 유튜브와 네이버 TV, 카카오 TV를 통해서 시청하실 수 있고요. 유튜브 검색창에 NBN TV 검색하시면 실시간 방송으로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아울러 본 방송은 정보 제공을 위한 방송입니다. 보험 서비스 및 상품 판매와 중개에는 관여하지 않는다는 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모두 고맙습니다.